해운의 12해 삶은 낡고 빛바랜 수채화 같았다. 색채는 희미했고 윤곽은 흐릿했으며 그 안에는 아무런 활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인 후 그녀는 시골 깊은 곳에 있는 늙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멀리 떨어진 친척들은 어쩌다 찾아와도 짐을 떠안은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 속에는 동정보다는 짜증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해운의 일상은 늘어진 고무줄처럼 단조로웠다. 아침이면 낡은 배낭을 메고 마을 주변과 상이슬을 돌며 쓰레기를 줍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과이자 생계수단이었다. 캔, 플라스틱 병, 고철 조각들. 그녀의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은 곧 돈이 되었고 그것만이 할머니와 그녀의 빈약한 식탁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쓰레기를 줍고 있었다. 굽이진 산길은 인기척 하나 없이 고요했고 그녀의 발소리만이 낙엽 위를 사각거렸다.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처럼 똑딱거리는 시간 속에서 해운은 묵묵히 몸을 숙였다 폈다. 찌그러진 캔을 집어들 때마다 금속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축축한 흙냄새와 풀내음이 뒤섞여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작은 손은 거칠었고 손톱 밑은 늘 검은 흙대로 더럽혀져 있었다. 옷은 여기저기 꿰맨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았다. 그저 오늘의 수화기 할머니의 저녁 식사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고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해운의 작은 몸을 더욱 왜소하게 보이게 했다. 그녀는 멈춰서서 저 멀리 우뚝 솟은 산봉우리를 바라보았다. 그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산이라 불리며 깊이 대상이었지만 해운에게는 미지의 세계이자 유일한 도피처였다.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녀는 가끔 상상했다. 넓고 푸른 바다, 높고 화려한 빌딩, 그리고 그녀 같은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뛰어노는 학교 같은 곳 말이다. 하지만 상상은 언제나 상상으로 끝날 뿐. 현실은 늘 낡은 배낭과 차가운 땅바닥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운의 눈에 번쩍이는 무언가가 들어왔다. 흙투성이가 된 길게 놓인 낡은 가죽 지갑이었다. 조심스럽게 집어들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열어보니 놀랍게도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난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다. 이 돈이면 할머니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 드릴 수 있고 낡은 신발 대신 새 신발도 살 수 있을 터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망설임이 그녀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 하는 유혹적인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다. 하지만 해운은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할머니는 늘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가르쳤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부자다 라는 할머니의 잔소리가 귓게 맴돌았다. 망설임은 곧 결심으로 바뀌었다. 지갑을 꽉 쥔 채 그녀는 발걸음을 서둘렀다. 가장 가까운 경찰서는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읍내에 있었다. 어린아이에게는 꽤 먼 거리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작은 발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읍내를 향해 나아갔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이었다. 비포장도로 옆 수풀에서 작고 여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해운은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풀 속에는 털이 젖어 축 늘어진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한쪽 다리를 절룩이는 모습이 영락없이 다친 것 같았다. 해운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침에 할머니가 싸준 낡은 천 조각에 쌓인 빵반 조각이 전부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빵을 꺼내 강아지에게 내밀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허겁지겁 빵을 받아먹었다. 해우는 젖은 강아지의 털을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비록 자신도 배고팠지만 이 작은 생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이 순간 해우는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닌 타인에게 베푸는 작은 선의에서 오는 내면의 만족감을 느꼈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본성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경찰서에 도착한 해우는 숨을 헐떡이며 지갑을 내밀었다. 경찰관은 예상치 못한 어린 소녀의 방문에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해우는 더듬더듬 지갑을 주운 경위를 설명했고 경찰관은 그녀의 정직함에 감탄하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갑의 주인은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온 사업가였고 그는 해운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소정의 사례금까지 건넸다. 해운은 사례금조차 받지 않으려 했지만 경찰관의 설득에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뿌듯한 자부심으로 남았다. 그날 저녁 해운은 할머니에게 따뜻한 닭죽을 끓여 드리고 난 후 낡은 방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녀의 눈은 어두운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 하나에 닿았다. 그 상자는 할머니가 내 엄마 것이니 함부로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물건이었다. 어린 해우는 상자를 열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오늘 겪었던 일 때문인지 왠지 모를 호기심이 마음속에 피어났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낡은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빛바랜 사진들, 마른 꽃잎들, 그리고 해운의 손에 잡힌 것은 낡은 천에 쌓인 두툼한 책 한 권이었다. 표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글자는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다. 고대의 기록이라고 짐작되는 제목 아래에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해운은 홀린 듯 책을 펼쳤다. 안에는 그녀가 알아볼 수 없는 고대 문자들과 함께 복잡한 그림들이 가득했다. 페이지를 넘기던 그녀의 시선이 마지막 장에 멈췄다. 거기에는 책 표지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신비로운 문양이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었다. 해우는 이유 모를 기시감을 느꼈다. 이 문양,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자신의 왼쪽 손목 안쪽에 새겨진 희미한 별 모양의 흉터를 발견했다.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흉터였다. 하지만 그 흉터의 모양은 정확히 책에 그려진 문양과 일치했다. 해우는 놀라 손을 떨었다. 이 흉터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할머니에게 물어도 할머니는 늘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만 말할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오래된 책과 연결되는 듯한 느낌에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끌림을 느꼈다. 이 책이 그리고 이 흉터가 그녀의 평범한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해우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존재를 감싸고 있던 희미한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는 것을 막연히 느낄 뿐이었다. 해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낡은 책에서 발견한 기이한 문양, 그리고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희미한 별 모양 흉터.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그러나 12살 소녀의 작은 머리로는 그 의미를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그녀는 책을 조심스럽게 상자 안에 다시 넣어두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의문과 불안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지만 할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압박감에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도 해우는 쓰레기 배낭을 메고 산길로 향했다.
어제 지갑을 주었던 그 길이었다. 어쩐지 발걸음이 무거웠고 주위 풍경조차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숲은 더욱 깊고 어두워 보였고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들렸다. 혹시 어제 그 지갑의 주인이 이 근처에 돈을 숨겨둔 것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낡은 운동화로 흙길을 터벅터벅 걸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눈에 비정상적으로 솟아오른 흙더미가 들어왔다. 어제는 분명히 없었던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가 땅을 파헤쳤다가 급하게 다시 덮어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흙더미 위에는 채 마르지 않은 흙이 군데군데 튀어 있었고 주변의 풀들은 짓밟혀 쓰러져 있었다. 혜은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에게 들었던 섬뜩한 옛날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혹시 멧돼지가 파헤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숨긴 걸까?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녀를 덮쳐왔다. 망설여졌다.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 확인해볼까?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흙더미를 향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흙더미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혜은의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섰다. 귀신인가 아니면 다친 동물인가, 그러나 그녀의 순수한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겨냈다. 신음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했다. 혜은은 조심스럽게 흙더미 주변을 맴돌았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것은 흙더미 밖으로 힘없이 삐져나온 손이었다. 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분명 사람의 손이었다. 혜은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다. 누군가가 사람을 땅에 묻은 것인가? 이 끔찍한 상황에 그녀의 이성은 마비될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흙더미 속에서 또다시 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삶의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처절했다. 혜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는 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었다. 그녀는 순간의 공포를 극복하고 본능적으로 삽처럼 사용할 만한 나뭇가지를 찾았다. 주변에 마땅한 도구가 없자 그녀는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흙은 축축하고 무거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계속 파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 마디가 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로지 흙더미 속에 묻힌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의 작은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마침내 흙더미 속에서 사람의 머리가 나타났다. 흙으로 뒤덮인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다. 혜은은 필사적으로 흙을 걷어냈다. 마침내 남자 한 명이 땅속에서 거의 온전히 드러났다. 그는 중년의 남자였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옷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의식은 희미한 듯했다. 혜은은 온 힘을 다해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기적처럼 남자가 땅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남자는 간신히 눈을 뜨고 혜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속에는 혼란과 함께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치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거친 숨을 내쉬며 희미하게 입을 열었다. 책, 열쇠. 남자는 힘겹게 세 단어를 내뱉고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아저씨 혜은은 그의 몸을 흔들며 애타게 불렀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남자의 마지막 말이 혜운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책, 열쇠. 어젯밤 그녀가 발견했던 그 낡은 책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책에 그려져 있던 기이한 문양,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 모든 것이 한데 섞이며 그녀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왜 땅에 묻혀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말한 책과 열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모든 질문은 혜운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서막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12살 소녀가 아니었다. 흙투성이의 손으로 구출한 이 남자와 그의 마지막 말은 그녀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길은 이제 평화롭고 단조로운 쓰레기 줍는 길이 아니라 생사의 기로를 넘나드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여정으로 변모할 터였다. 그녀는 이제 이 남자를 어찌해야 할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의 삶은 이 순간부터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다. 혜운은 쓰러진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마치 텔레비전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길이었다. 도움을 청할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혜운은 할머니의 낡은 집이 떠올랐다. 비록 허름하고 작지만 적어도 비바람은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그의 몸은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남자를 끌어당겨 흙길을 벗어나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옮겼다. 쓰러진 나뭇가지들을 모아 남자의 몸 위에 덮어주어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가려주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그를 읍내 병원으로 옮겨야 할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남자의 마지막 말, 살려, 책, 열쇠가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던 중 그녀는 그의 목덜미에서 자신의 손목에 있는 것과 똑같은 희미한 별 모양의 흉터를 발견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쿵쾅거렸다. 어젯밤 그녀가 발견했던 그 낡은 책에 그려져 있던 문양과도 정확히 일치했다. 이 모든 우연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남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혜운은 결심했다. 할머니가 잠시 마을 회관에 가 있는 사이 그녀는 있는 힘껏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좁은 방문을 간신히 열고 남자를 방 안으로 옮겨 눕혔다. 그의 몸은 여전히 차가웠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혜운은 서둘러 낡은 이불을 가져와 그를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찬물에 수건을 적셔 그의 얼굴과 손에 묻은 흙을 닦아냈다. 흙이 닦여나가자 남자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다시 한번 놀랐다. 그의 얼굴은 영락없는 윤 형사였다. 최근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던 그 이름이었다. 거대 기업 황산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다 오히려 누명을 쓰고 도주 중이라는 윤 형사. 그가 왜 여기에, 그것도 땅에 묻힌 채 발견되었는지 혜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렸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사명감 같은 것을 느꼈다. 윤 형사의 몸을 닦아주던 혜운의 손이 그의 오른팔에 닿았다. 그곳에도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른 듯한 흉터였다. 그녀는 무심코 자신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와 윤 형사의 흉터를 비교했다. 그때였다. 윤 형사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먼지가 걷히는 것처럼 그의 주변 공기가 미세하게 일렁였다. 해운은 놀라서 손을 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손에서 윤 형사의 팔로, 그리고 다시 윤 형사의 몸으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윤 형사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의 거칠었던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었다. 그의 미미한 천이 따뜻하게 변해갔다. 해운은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자신이 윤 형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이 강렬하게 뛰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와 관련이 있을까, 아니면 어젯밤 그 낡은 책과 윤 형사는 잠시 후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또렷해져 있었다. 그는 희미하게 고개를 돌려 해운을 바라보았다. 네가 날 구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윤 형사의 시선은 해운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에 멈췄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문양은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직 힘이 부족한 듯 다시 쓰러졌다. 해운은 서둘러 그를 부축했다. 윤 형사는 놀라움과 함께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해운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이 문양을 네가 어떻게... 그의 말끝이 흐려졌다. 해운은 어제 밤 낡은 책에서 그 문양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윤 형사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자신이 묻힌 이유와 황산그룹의 비리, 그리고 그들이 찾고 있는 열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가 찾던 열쇠는 고대 문명과 관련된 비밀이 담긴 유물이었고 그 유물이 바로 해운이 가지고 있던 그 낡은 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해운의 몸에 나타난 알 수 없는 치유 능력까지. 윤 형사는 직감적으로 해운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문 밖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이웃집 철수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해운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해운아, 괜찮니? 낮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 집 주변을 맴돌던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철수 아줌마는 평소 해운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던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는 수군거리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해운이가 수상한 사람을 숨겨주고 있다는 소문이 돌더라. 경찰까지 왔다 갔어. 해운은 놀라 윤 형사를 바라보았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것인가 윤 형사는 그녀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손짓했다. 철수 아줌마의 말은 더욱 심각한 내용으로 이어졌다. 어떤 사람들이 황산그룹이라는 곳에서 왔다고 하더라. 윤 형사라는 사람을 찾는다고. 혹시 너... 철수 아줌마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경계심이 가득했다. 해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윤 형사는 해운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웃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해운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황산그룹의 끈아풀들이 마을에 들어와 윤 형사의 행방을 묻고 다녔던 것이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윤 형사를 돕는 자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마을 사람들을 협박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그들의 두려움은 곧 해운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변모했다. 해운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들은 그녀를 수상한 아이, 문제아로 낙인 찍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이 마을에서 안전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윤 형사를 구한 순간부터 그녀는 이미 거대한 그림자의 표적이 된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해운은 윤 형사와 함께 낡은 집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철수 아줌마가 가져온 소식은 가뜩이나 불안했던 해운의 마음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황산그룹이 이미 마을에 발을 들여놓았고 그녀와 윤 형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윤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그는 해운의 작은 손을 잡고 미안하다. 어린 내게 이런 짐을 지게 해서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하지만 해운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윤 형사가 단순히 도망자가 아니라 거대한 악과 맞서는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윤 형사는 해운에게 자신이 파헤치던 황산그룹의 비리, 즉 불법적인 고대 유물 거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이 찾고 있는 열쇠는 고대 문명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유물이었고 그 유물이 바로 해운이 가지고 있는 낡은 책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황산그룹은 그 힘을 이용해 막대한 부와 권력을 얻으려 하고 있었다. 윤 형사는 자신이 땅에 묻히게 된 경위, 즉 황산그룹의 잔혹한 수법과 그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자신을 추적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그들의 대화는 해운이 이 책과 자신의 흉터가 가진 비밀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치유 능력 또한 이 유물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불안감에 휩싸였다. 황산그룹의 사설 경비원들이 마을 곳곳에 나타나 집집마다 수색을 시작했고 윤 형사의 행방을 묻는 질문은 점차 협박으로 변질되어 갔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눈치를 보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해운의 집 앞에는 낯선 차들이 드문드문 서성였고 그녀는 더 이상 쓰레기를 주우러 나갈 수도 없었다. 낡은 집은 순식간에 위험한 은신처가 되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마을 방송에서 긴급 공지가 흘러나왔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현재 마을에 위험한 인물이 숨어들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황산그룹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의심스러운 인물을 발견,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에게는 후한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윤 형사와 그를 숨겨준 해운을 겨냥한 경고였다. 마을 사람들은 황산그룹의 힘에 압도당했고 몇몇은 해운의 집을 은밀히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불신이 가득했다. 밤이 깊어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해운의 할머니가 마을 회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황산그룹의 사설 경비원들에게 붙잡힌 것이다. 할머니는 저항했지만 노인의 몸으로는 젊고 건장한 남자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은 할머니를 황산그룹이 임시로 점거한 마을 창고로 끌고 갔다. 곧이어 해운의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황산그룹의 총책임자인 김이사, 주요 적대자 A유형의 목소리였다. 이해운 양이 만나 우리가 윤 형사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겠지. 네 할머니는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내일 정오까지 윤 형사와 그 책을 가지고 마을 광장으로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네 할머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김 이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해운의 손에서 전화기가 털썩 떨어졌다. 할머니가 잡혀갔다니 그녀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윤 형사의 얼굴에도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해운에게 절대 안 돼. 그들은 너까지 해칠 거야 라고 외쳤지만
혜우는 이미 결심한 듯 보였다. 할머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낡은 책을 꽉 움켜쥐었다. 이튿날 아침, 마을 광장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주민들은 황산그룹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며 광장 주변에 모여들었다. 이곳은 혜운이 어릴 적부터 마을 아이들에게 가난하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고 무시당했던 장소였다. 이제 그녀는 이 상징적인 장소에서 홀로 거대한 세력과 맞서야 했다. 윤 형사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직접 나설 수 없었다. 그는 혜운에게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혜운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윤 형사는 혜운에게 숨겨진 통신 장치를 건네주며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눌러 내가 널 도울 방법을 찾을게 라고 말하며 그녀의 안전을 걱정했다. 전구가 가까워오자 김 이사를 포함한 황산그룹의 경비원들이 광장 중앙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다. 할머니는 그들 사이에 억류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김 이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혜운을 기다렸다. 혜운은 낡은 책을 품에 안고 광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작은 몸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향해 걸어가는 한 조각의 낙엽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쏟아졌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동정심보다는 호기심과 함께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냉정한 관찰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혜운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애써 참아냈다. 그녀는 굳건한 표정으로 김 이사를 노려보았다. 김 이사는 비웃듯이 말했다. 어린아이가 용감하군. 좋아. 윤 형사와 그 책을 내놓으면 할머니는 무사할 것이다. 혜운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는 윤 형사가 전해준 무정의를 꽉 쥐었다.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있었다. 할머니의 불안한 눈빛과 김 이사의 오만한 미소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혜운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위기에 맞서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자신의 모든 용기와 숨겨진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였다. 혜운의 심장은 거센 북소리처럼 울렸다. 마을 광장의 정적은 그녀의 심장 소리만큼이나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김 이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린 소녀를 압도하려는 오만함과 잔혹함이 번뜩였다. 할머니의 억압된 모습은 혜운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그녀는 무심코 품에 안은 낡은 책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다. 김 이사는 다시 한번 나른한 목소리로 압박했다. 자, 이혜운 양,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자. 윤 형사는 어디 있지? 그리고 그 책은 빨리 넘겨주면 네 할머니는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을 거다. 현명한 선택을 해라, 어린 소녀야. 그의 말은 마치 채찍처럼 혜운의 마음을 후려쳤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보다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어떤 이는 어서 빨리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라는 듯했고, 어떤 이는 이 흥미로운 광경을 놓칠세라 눈을 반짝였다. 혜운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분노와 결의가 번뜩였다. 그녀는 김 이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 형사는 여기 없어요. 그리고 이 책은 줄 수 없어요. 김 이사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떠올랐다. 이 건방진 꼬마가 네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양이군. 그가 손짓하자 경비원 한 명이 할머니의 팔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할머니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 순간 해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책을 천천히 펼쳤다. 책의 마지막 장에 그려진 신비로운 문양.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별 모양 흉터와 그 문양을 겹쳐보았다. 이전에 윤 형사를 치유했을 때처럼 그녀의 손목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빛은 점차 강렬해지며 책 전체를 감쌌고 이내 광장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거대한 빗줄기로 변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김 이사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경비원들도 혼란에 빠져 뒷걸음질 쳤다. 해우는 눈을 감고 집중했다. 빛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윤 형사의 기억이었다. 그가 황산그룹의 불법 행위를 파헤치던 순간들, 고대 유물을 강탈당하던 장면,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살인과 은폐 공작. 그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빛과 함께 광장 중앙의 거대한 홀로그램처럼 투사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광장 중앙에는 황산그룹의 불법적인 유물 거래 현장이 생생하게 펼쳐졌고 김 이사가 직접 비자금을 챙기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윤 형사가 누명을 쓰고 땅에 묻히게 된 전말까지도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빛은 단순한 투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고대 유물의 힘, 그리고 해운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특별한 능력의 발현이었다. 김 이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이다. 전부 가짜야.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혼란과 경악에서 점차 분노로 바뀌어갔다. 그들은 황산그룹의 협박에 시달리며 윤 형사와 해운을 의심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광장 저편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들이 광장으로 들이닥쳤다. 윤 형사가 해운에게 주었던 통신 장치를 통해 그는 경찰에 연락을 취했던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해운을 도울 수 없었다. 그녀는 홀로 이 모든 시련을 감당해야 했다. 김 이사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발악했다. 당장 저 아이를 잡아 저 책을 빼앗아 경비원들이 해운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해운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빛나는 책을 굳건히 들고 있었다. 경비원들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책에서 뿜어져 나오던 빛이 더욱 강렬하게 폭발하며 그들을 뒤로 밀쳐냈다. 그들은 눈을 가리고 비틀거렸다. 그 틈을 타 경찰들이 김 이사와 경비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희와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들은 해운을 바라보며 경이로운 눈빛을 보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를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녀를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윤 형사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광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해운을 향해 미소 지었고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의 누명은 벗겨졌고 황산그룹의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났다. 해운은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할머니의 품에 안기자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다. 할머니는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흐느껴 울었다. 내 새끼, 내 강아지, 네가 해냈구나. 해운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와 싸워 이긴 자부심의 눈물이었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믿었고 진실을 위해 싸웠으며 결국 모두에게 인정받았다. 황산그룹의 김 이사와 그의 수하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경찰은 즉시 수사를 확대하여 황산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네트워크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혜운이 밝혀낸 진실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황산그룹의 만행과 그에 맞선 어린 소녀 혜운의 용기를 대서특필했다. 윤 형사는 누명을 벗고 영웅으로 복귀했으며 그에게는 다시 정의를 실현할 기회가 주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혜운에게 환호성을 보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를 의심하고 외면했던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진심 어린 종용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철수 아줌마는 혜운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혜운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믿지 못했구나. 정말로 미안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혜운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용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 황산그룹의 몰락은 처절했다. 김 이사는 물론 그룹의 회장과 관련된 모든 고위 간부들이 체포되었고 그들의 비자금과 불법적으로 축적된 재산은 모두 압수되었다. 그들의 죄는 명백했고 법의 심판은 가혹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특히 윤 형사를 매장하려 했던 직접적인 가해자들은 가중 처벌을 받으며 영원히 빛을 볼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다. 이로써 황산그룹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그들의 악행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며칠 후 혜운의 집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정부 관계자와 여러 자선단체의 대표들이었다. 그들은 혜운의 용기와 희생에 깊이 감명받았다며 그녀와 할머니에게 새로운 삶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낡고 허름했던 그녀의 집은 정부 지원으로 새롭게 지어질 예정이었고 할머니는 최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혜운에게는 꿈만 같았던 기회가 주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쓰레기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원하던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고 그녀의 학비와 생활비는 전액 지원되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 즉 고대 유물과 교감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능력에 대한 연구도 제한되었지만 혜운은 당분간은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고 싶다고 정중히 거절했다. 다만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형사는 혜운의 새로운 삶을 축하해주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희망과 활력이 넘쳤다. 그는 혜운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며 말했다. 혜운아,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너는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했어. 너의 용기가 이 모든 진실을 밝혀냈으니 이제는 너의 삶을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해. 혜운은 윤 형사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다. 아저씨도요, 이제는 정의를 실현하세요. 저도 아저씨처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 형사는 혜운이 가진 고대 유물의 힘과 그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혜운에게 그 능력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었다. 혜운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외면을 받는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세상을 바꾼 용감한 영웅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았고 자신이 가진 힘과 잠재력을 믿게 되었다. 돈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자신의 용기와 선량함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날 밤 혜운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혜은의 낡은 방 창문 밖으로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는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특별한 운명을 상징하는 빛나는 표식이었다.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다가올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고통과 외로움으로 얼룩졌지만 이제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이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 쟁취해낸 가장 고귀하고 의미 있는 평화였다. 2년이라는 시간은 혜은의 삶을 경이로운 속도로 변화시켰다. 낡은 시골집에 살며 쓰레기를 줍던 고독한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얼어붙었던 대지에 봄이 찾아온 것처럼 다채로운 색채와 생기로 가득 찼다. 그녀는 도시의 명문 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에 매진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녀의 맑고 순수한 마음과 끊임없는 노력은 곧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따돌림을 당하는 대신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선생님들에게 존경받는 모범적인 학생이 되었다. 특히 환경보호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며 그녀의 과거가 쓰레기를 줍는 아이가 아닌 지구를 사랑하는 아이로 재정의되었다. 혜은의 특별한 능력은 그녀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었다. 더 이상 무작위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가질 때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 능력을 이용해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데 도움을 주거나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진실을 밝혀내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은밀하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언론은 그녀를 어둠 속의 빛이라고 불렀다. 어느 화창한 봄날, 혜은은 윤 형사와 함께 고향 마을을 찾았다. 더 이상 낡은 집이 있던 자리에는 아름답게 지어진 작은 도서관이 서 있었다. 이 도서관은 혜은이 받았던 후원금의 일부와 윤 형사가 황산그룹에 몰수된 자산 중 일부를 기부받아 설립한 것이었다. 도서관 이름은 혜은의 꿈이었다. 마을 아이들은 그곳에서 마음껏 책을 읽고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혜은은 더 이상 쓰레기를 줍기 위해 마을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마을을 방문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아이들에게 영웅적인 모험담이자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이날은 혜은의 꿈 도서관의 개관식이었다. 혜은은 단상에 올라 작은 연설을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저는 어릴 적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제 삶은 마치 버려진 쓰레기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저마다의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요. 이 도서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주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개관식이 끝난 후 혜은은 윤 형사와 함께 도서관 앞마당에 서서 나란히 심겨진 어린 나무 두 그루를 바라보았다. 한 나무는 혜은이, 다른 한 나무는 윤 형사가 심은 것이었다. 이 나무들은 마치 그들의 인연과 함께 앞으로 피어날 희망을 상징하는 듯 했다. 윤 형사는 미소 지으며 혜은에게 말했다. 혜은아, 네가 이룬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 희망과 진실의 씨앗을 뿌렸어. 네가 보여준 용기와 선함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야. 혜우는 윤 형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푸르게 솟아있는 산봉우리에 닿았다. 그 산은 더 이상 두렵고 음침한 곳이 아니었다. 이제 그 산은 그녀의 과거를 품고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웅장한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는 따뜻하게 빛나는 듯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녀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진실을 수호하는 존재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증표였다. 혜우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도서관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평화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쓰레기를 줍던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의미의 이야기꾼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 내려갈 것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혜운의 다음 모험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댓글로 혜운이 다음엔 뭘 할까?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